예, 소개받은 임학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그 강좌 제목은 홍도와 제도의 복원 연구라는 건데, 우리 선생님이 홍도와 제도의 실타래를 풀다라는 좋은 카피를 주셨는데, 제가 이 PPT 만들면서 미리 좀 해놔버린 거여가지고 어제 저녁에 보내면서 못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 아래층에 있는 그 홍도와 제도 전시를 준비한 관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진주에서 홍도하고 제도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거의 뭐 본산이라고 할 정도인데, 이렇게 예쁜 전시가 시민들에게 전달돼서 저도 기쁘고, 미리 말씀드릴 거는요, 제가 원래 그 빗살무늬 토기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요즘 이제 그 토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구웠을까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중인데, 후배 한 명이 빨간색 토기, 그 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뭐 문질러 가지고 흔적 남은 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나중에 알려주고 막 이렇게 시작한 게, 한 거의 1년 동안 저기 빨간색 토기 그거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도 해결이 안 나서 지금까지 한 70점 정도를 만들어 봤어요. 그 와중에 이거하고 세트돼서 잘 나오는 그 가지무늬 토기라는 채도라는 거를 또 만들고 굽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 문양을 내는가,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한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목차는 이런 순서입니다. 그 홍도하고 제도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홍도는 붉은 간톡이라고 우리 전시실에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뭐 적색 마연토기 혹은 단도 마연토기 이런 용어를 쓰는데, 어느 용어이든 간에 그렇게 적절한 용어가 아니고요. 홍도라는 용어를 제가 쓰는 이유는, 우리가 쓰는 토기라는 말은 일본 말이에요. 원래 우리 말이 아니고, 중국에서 쓰는 말로 치면 도기라고 해야 되고, 아니면 불화변에 돌석자 써서 석기라고 써야 되는데, 이 홍도라는 게 우리 전시실에 주안점이 되어 있는 청동기 시대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신석기 때 벌써 나와요. 아주 이른 시기부터. 근데 이 두 토기를, 두 시기에 나오는 토기가 연결성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 빨간색 칠해진 토기는 그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초기 철기 시대 때까지도 이게 연속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동기 거만 지칭하는 단도 마연토기라고 쓰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홍도라는 선사 때 나오는 붉은색 안료가 칠해진 토기라는 개념으로 홍도라는 용어를 썼고요. 원래 채도는 뭔가 채색이 된 토기이기 때문에 이 말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 전시실에 있는 그 가지처럼 생긴 어깨 부분에, 토기 어깨 부분에 나오는 그 문양이 칠한 게 아니고 굽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홍도하고 세트되는 용어를 찾다 보니까 우선 채도라고 쓰고, 학교에서는 뭐 그렇게 씁니다. 여러 가지 용어로.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서 그렇고, 1번 바탕흙, 2번 성형, 3번 정면까지는 이 두 토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4번에 이제 홍도하고 제도, 홍도는 안료를 칠해야 되겠죠. 뭔가 빨간색 안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채도는 그 가지무늬 토기를 내기 위한 기초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에서 그 같이 말씀드리고, 이 채도의 문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하고, 이 두 토기를 굽는 과정, 그리고 나머지 제가 이제 복원했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기를 만들려면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통 우리가 좋은 진흙을 퍼가지고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흙에 여러 가지를 섞어야 되는데 적어도 진흙만 하면 금방 이렇게 갈라지고 워낙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끼워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모래를 섞기도 하고 조개를 섞기도 하고 하는데 마침 이런 흙을 퍼내었던 자리, 특히 선사토기를 구울 때 흙을 채취하는 게 유구에서 잘 안 남아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집 주위에 많이 있지만 멀리까지 가서 캐 가지고 와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자랑하시는 여기 진주 평고동 지금 그 4단지 5단지 아파트 들어선 자리에서 이게 나왔어요. 처음에 구덩이 바깥에 흰선이 있는 부분을 집자리 모양이다 하고 파다 보니까 안에서 또 큰 구덩이가 나오고 그 안에 다시 3개의 구덩이가 나오는데 이게 점토를 채취하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면 흙이 아주 좋지만 그 우리 남강이 범람을 하고 그 지금 평고동 쪽에서 흘러내리는 물하고 만나가지고 충적대지처럼 생기는 또 자연제방처럼 생기는 그 자리에 약간 둔덕이 있죠. 지금 교대에서 댐으로 가는 그쪽 라인에 강이 하나 더 있고 셋강이요. 원래 물길 흘렀던 게 있고 지금 저기 평고동 건너편 절벽이잖아요. 물길이 글로치면서 생긴 자리에 약간 좀 볼록하게 생긴 자연제방이라고 합니다. 모래하고 진흙하고 막 섞여있는 그런 자리에 이제 삼국시대 때까지 사람들이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쭉 살았던 흔적인데 거기에서 마침 이 흙을 팠던 자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흙은 어떤 현장이든 우리나라 있는 흙 가지고 갖고 와서 이렇게 덩어리를 제가 일부러 그 나무 방망이도 만들고 해가지고 한번 섞어봤는데 저기 섞고 있는 거는 모래입니다. 모래를 좀 가늘게 쳤는 것도 있고 입자가 조금 굵은 것도 섞어보고 여러 가지 그래 섞어가지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근데 이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계속 두들기고 해서 만들어서 뭐 저렇게 보관해도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흙을 만들어서 이제 원하는 토기를 제작하면 됩니다. 근데 토기를 만들 때 기본적인 게 흙이 있으면 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편편한 뭐 책상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 나무 조각 뭐 놓고 만들 수도 있고 널찍한 바위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진흙을 반죽해서요 이런데 놓고 만들면 이게 진흙이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토기를 만들려면 빙글빙글 돌려 올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발로 차는 물레처럼 빙글빙글 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토기를 조금만 크게 한 30cm만 되는 걸 만들어도 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다 붙여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저도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런 걸 계속 찾고 있었는데 마침 한 10년 전에 이런 게 울진축변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동그란 원판으로 된 우리 그냥 보통 흙판이에요. 호떡처럼 생긴 건데 그래서 이게 무슨 한 직경 3cm, 2cm 정도 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귀에 귓밥에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전이라고 쓰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커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그거라고 얘기하는 연구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문양도 그려져 있고 이거 아마 거미줄 같아요. 근데 이렇게 놓고 토기를 만들기에 아주 적당한 재질입니다. 근데 이런 토기는 똑바로 놓고 세우는 밑이 팽팽한 토기를 만들 때 쓰고 이거 말고도 제가 여기에 오늘 시간이 좀 짧다 그래서 제외를 했는데 유적에서 함께 나오는 돌 조각인데 동그란 게 많아요. 용도 전혀 모르는 거. 그런 것도 당연히 이 토기 제작할 때 받침대로 쓸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초록색 해놓은 거 나뭇잎인데 나뭇잎만 깔아도 뱅글뱅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나무 조각 위에 만들어도 나무 조각하고 이 흙토기하고 같이 도니까 회전판이 될 수가 있고요. 제작 받침대의 하나고, 근데 이거하고 같이 나온 거 주고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래고 옆에 있던 우리 동료하고 뭐 하이파이브까지 했는 유물인데, 요 유물이에요. 요거. 이게 나머지 4개하고 다른 게, 요거는 여기서 마감이 다 돼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공유를 보면 요는 밑이 둥근 토기를 놓고 만들기에 아주 적당하고, 실제로 같이 나온 요런 것들도 용도가 전혀 없는데 밑이 평평한 토기를 사용하다가 깨어졌던 거를 재활용한 것 같아요. 깨끗하게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면을 보면 이렇게 놓고 만드는 건데, 사실 이게 나오기 전까지 저도 이거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토기를 만들 때. 왜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거를 이분들이 안 만들었을까? 왜냐면 유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어서, 저쪽에 거 보시면 제가 만든 건데 이거는 불에 굽지를 않았어요. 토기 만들 때마다 새로 만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거니까. 선생님들이 이거 만드는 게 증거가 없는데 내가 이걸 구워가 계속 이거로 만들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이게 찾아졌고요. 그래서 토기 제작할 때 받침대로 쓰는 게 이런 거고, 아까 뭐 돌 나무 조각 얘기했지만 이 고래 주체입니다. 이 고래의 주체인데, 이것도 실제로 반대쪽을 보시면 토기가 놓여지는 면에 이렇게 맨들맨들한데 반대쪽에는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돌기들이 있는 그런 건데 그게 막 달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작 받침대로 쓸 수 있고, 예전부터 1980년대부터 80년대 말부터 일부 연구자들이 이런 거를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토기를 요 위에 놓고 만들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거죠. 이렇게 만들 때, 근데 이 논문에서 좀 결정적인 에러가 뭐냐 하면, 뾰족한 토기, 서울의 암사동 같은 데서 나온 토기를 만들 때 이 바닥에 보면 이래 놓고 이걸 계속 돌리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 바닥 쪽에 요 흙 속에 들어있는 모래가 밀려서 원이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건 얼핏 보면 그런데요. 토기를 여기 놓고 돌리면 이게 안 돕니다. 이게 같이 돌아져야 됩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죠. 지구를 돌려야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토기를 서울에 있으면서 우리 유물 암사동 있는 걸 꺼내서 봤는데, 그 흔적은 토기를 만들고 나중에 생긴 흔적이에요. 사용하면서 생긴 흔적이에요. 굽기 전에 먼저 돌려져 있는 게 아니고 굽고 난 다음에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이 둥근 토기를 만들 때는 여기 이거를 아까 제작 받침대죠. 저는 우선 임시로 만들어 쓰는 거니까 이게 굳어버리면 또 깨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말려가지고 깨지기 전에 나뭇잎을 넣고 요 밑이 둥근 토기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밑이 편편한 토기는 똑바로 놓고 만들면 되겠죠. 아까처럼 호떡처럼 만들어 놓고 아니면 나뭇잎 놓고 만들면 되는데, 밑이 둥근 거는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꾸 내려앉기 때문에. 그런데 요것처럼 만들어 놓고 나면은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토기를. 그리고 이 똑바로 놓고 만드는 토기가 있는 반면에 거꾸로 놓고 만드는 토기도 있어요. 근데 토기 만드는 2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홍도와 채도는 전부 이렇게 똑바로 놓고 만듭니다. 밑이 둥근 거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 올라가서 마지막에 요런 점토 엿가락처럼 만든 거를 계속 쌓아가지고 서로 붙이면서 올라가서 안으로 좁힐 수도 있고 밖으로 낼 수도 있고, 그 마무리를 할 때 이거 붙여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고요.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밑에서 보는 홍도나 채도가 다 이런 모양인데, 이거는 토기를 똑바로 놓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냥 학술 용어입니다만 정치송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바로 놓고 만들었다. 밑이 납작한 거는 당연히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밑이 둥근 것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만든다. 이 홍도와 채도는 내려가 보시면 알지만 전부 조그마한 게 많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채도나 홍도는요, 똑바로 놓고 만들었는데 그 밑에 바닥에 받침대를 놓으면 요 경계 부분에 토기를 놓고 만들면 요 경계 부분이 저 위에 반죽된 흙이 저 제일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요 흔적이 남아요.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흔적이 남는데, 근데 요거 진주박물관 유물인데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수정고에서 보고 사진을 찍은 건데 여기 보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대 흔적이. 그래서 이게 홍도와 채도는 대부분 다 똑바로 놓고 만드는데 이것도 받침대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물론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도 이 흔적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다 굽기 전에 안에 손 집어넣고 이만큼 만들면 이게 손이 안 들어가니까 중간쯤 만들어 놓고 이걸 없앨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없앤다고 없앴는데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고, 토기를 똑바로 놓고 만들다 보면요, 이거 우리 산청전 할 때 매천리에서 나온 일괄 유물을 전부 다 이렇게 놓고 전시할 때도 했는 거고 도록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이거에서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전시실에 가시면 요 홍도나 채도가 전부 밑이 둥근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도 요거 같은 거 보면 요 밑이 납작해 보이죠? 조금은. 이 동체부가 동그라야 되는데 아래쪽에 많이 그 무게 중심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뒤집어 보면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요 흔적 보이시나요? 여기는 뭐 확연하게 보이죠? 근데 이 톡이 밑이 이건데 여기도 보면 이만큼 보이면 넓적한 부분, 이 시꺼먼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기도 보면 요 테두리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 테두리는 요 안료가 우리가 씻으면서 혹은 그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없어져 가지고 요 납작한 부분, 요도 납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이름을 그래서 붙였습니다. 이게 평저화 현상이라고 써놨는데, 진흙이 조금만 무르면 반죽이, 내가 원래 동그란 구형의 몸체를 만들기로 했는데 자꾸 내려앉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약간 평평해지면서 무게 중심이, 동체부가 동그란 구가 아니고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평저화 현상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실제로 만들다가 보니까 이게 이래 놓고 만드는데 힘이 어디에 가겠습니까? 흙의 무게가 자꾸 올라갈수록 이 옆으로 가잖아요. 토기가 이렇게 깨어집니다. 이 방향으로. 근데 이거 내가 반죽을 너무 무르게 했나 아니면 모래를 너무 많이 썼거나 이래 생각했는데, 실제 유물에 보니까 이게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무게를 못 이겨서 그냥 이거 보시면 편편하잖아, 그죠? 자꾸 흙이 올라가서 이게 깨지는, 이렇게 금이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거는 산청 매촌리 거고 요거는 옥산리라는 산청에 있는 데입니다. 다 여기 진주박물관 유물입니다. 요거는 요 부분이 깨졌는 거를 옆에서 찍으면, 단면을 찍으면 요건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톡입니다. 이 톡이 깨진 면 안쪽, 요 깨진 면 요 안쪽 몸체 부분이겠죠. 거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안료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보면 이거는 깨워져 가지고 금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료를 칠해 가지고 구워서 무덤에 넣어준 거고, 이거는 깨져서 안료를 칠했는데 안료가 이 안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굽고 난 다음에 절대로 저렇게 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만들어서 굽기 전에 안으로 안료가 들어간 상태에서 구웠는데 나중에 이제 그 주거지에 있으면서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현상이 낳는 거를 그분들이 인지를 했든 못했든 무덤에 그냥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평저화 현상의 증거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 선사토기 중에는 토기를 구울 때 거꾸로 놓고 만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박물관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전시실에 이렇게 가끔씩 뭐 순찰 겸
한 번씩 돌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단체 학생들이 왔는데 지금 우리 진주박물관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고고유물 전시할 때 밑이 뾰족하거나 약간 둥근 토기를 그냥 전시하면 자꾸 넘어지니까 밑에 분명히 뭐를 받칩니다. 쐐기 같은 걸 놓기도 하고 여러분이 안 보이는 곳에 놓기도 하고 산바리를 놓고 그 위에 아예 딱 놓잖아요. 이렇게 밑이 뾰족한 큰 토기 같은 거는 도저히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거꾸로 보는 토기라는 용어를 한번 써봤는데요. 토기를 왜 꼭 이렇게 놓아야 되죠? 거꾸로 놓고 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정보가 더 많아요. 그게 토기를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못 보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눕혀 놓으면 안도 볼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 학생들 중에 누군가가 저거 어떻게 세워놓고 썼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 보고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아, 그래. 저거는 근데 어떻게 만들었지? 그리고 밑이 둥근 거는 아까처럼 둥글게 만들어 올리면 조금 납작해지지만 만들 수가 있는데 뾰족한 거는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쯤 됐는데 제가 아까 우리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부산 동삼동 배총이라고 1969년부터 71년까지 국립박물관에서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은사님들이 발굴하셨는데 제가 서울에 발령받고 갔더니 그 동삼동 배총 유물이 33년 동안, 제가 갔을 때 30년이었는데 아직 보고서가 안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적을 어떻게 발굴해서 어떤 게 나왔다, 증인은 이렇다라고 이제 학계에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책을 만들어서. 근데 신석기 개설이나 논문에 보면요, 동삼동 유적에서 제일 아래층에 윤기문토기 이전에 원시 무문토기라는 게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삼동이 우리나라 신석기 유적의 표준 유적이에요. 그렇게 소개하면서 늘상 뒤에 붙는 수식어가 정말 듣기 싫었어요. 예전에 발굴한 국립박물관 자료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서울에 갔더니 마침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수장고에 있는 동삼동 유물을 풀어라. 그래서 보고서를 준비해라. 오다가 제 인대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영광이기도 하고 그때 학예 연구사 15였던 분이 제 은사님이세요. 그 발굴 현장에. 그리고 그때 발굴하셨던 분이 다 우리 국립박물관장 선생님들이고. 그래서 진짜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수장고 가서 탁 펼쳤는데 이게 공교롭습니다. 유물 박스가요. 커다란 박스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는데 그 안에 막 토기 깨진 게 다 들어있죠. 토기뿐만 아니라 석기, 골각기 다 조개 다 들어있는데 그게 108박스였어요. 양이 많아서 놀라시는 거죠. 저는요 108이라는 숫자를 딱 보는 순간 이거 108번이구나. 실제로 그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해 관장님이 제 조수였고 저는 이제 연구관이고 연구사에 있는데 둘이서 별도의 방을 받아가 그걸 풀기 시작해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를 준비할 때 마침 중앙박물관 전시실에서 애기한테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 유물을 봤습니다. 동삼동에서 나온 건데 이 토기 아가리 부분이에요. 깨진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를 겹쳐놓고 찍었는데 이 아가리 보십시오. 편편하잖아요. 전부. 맞죠? 이거를 10년 이상 공부했는데 이걸 그날 처음 봤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역시 그 애기 고민이 맞았구나. 밑이 뾰족한 토기는 아주 크거나 둥글거나 뾰족한 토기는 거꾸로 놓고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 증거를 찾았죠. 아가리가 편편하다 하더라도 거꾸로 놓고 만들었다는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만들어 놓고 이걸 다시 물손질해서 뾰족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잖아. 근데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되려면 첫째는 아가리가 편편해야 되고 밑바닥에 뭔가 마지막에 붙였던 흔적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빗살무늬 토기를 거꾸로 놓고 만들었다는 논문을 쓰면서 정말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얘기 하나도 없으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 발표하고 나서 봤더니, 그래서 제가 저거를, 저 위에 있는 거는 그 이후에 부산박물관에서 동삼동 발굴을 하면서 나온 그 돌고래 주체인데, 마침 이런 토기 하나를 제가 이 유물 보러 가서 놓고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오래된 사진들입니다만은. 그래서 토기를 거꾸로 놓고 만드는 방법인데, 이걸 도치성형이라 그럽니다. 토기를 거꾸로 놓고 만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나무판 위에다가 일부러 요거는 연출을 살짝 한 건데, 요게 한 띠예요. 진흙띠. 요거하고 요거 붙이고, 이게 띠 두 개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붙이는 손흔적, 또 그 다음에 붙이는 손흔적 해서 쭉 올려가는데, 이게 실제 유물에도 있습니다. 지두문토기래요. 손가락 요 지두, 손가락 머리 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붙이는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 과정인데, 자, 제일 끝이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면 차츰차츰 줄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그 밑이 뾰족한 토기를 만들 수 있는데, 아무리 손재주가 져도 요 마지막에 구멍을 메워줘야 되는데 메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이제 처음에는 누군가가 그 시비 아닌 시비를 걸었죠. 근데 이거 간단한데 그냥 조그만 호떡처럼 하나 만들어가 위에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은 손질하면 깔끔한데 안쪽은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실제 유물로 보면 안쪽에 흔적이 없거든. 근데 이거 이래 만들어 놓고 바로 들면 톡이 다 깨버리겠죠. 그래서 적어도 진흙의 굵기에 따라 다른데 하루쯤 지나고 나서 이걸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뒤집어서 안에 보면 이게 과학이에요. 바깥은 공기가 통해서 다 말라가지고 뒤집어도 되는데, 이 지금 막혀있으니까 공기가 안에 안 들어가니까 안쪽은요 아직도 손으로 만져도 진흙이 다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조개 껍데기나 손가락이나 나무 조각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 안도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사실은 그 자료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오늘은 그 강의가 아니니까 우선 거꾸로 놓고 만드는 거는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래서 다른 토기를 이것도 거꾸로 놓고 만든 건데, 아가리 보시면 편편하죠. 요 보시면 보이잖아, 그죠? 이거는 바닥에 뒤집어 놓고 만들어진 거고, 이 토기 문양을 다 집어 넣어 가지고 거꾸로 놓고 만든 토기의 모습이에요.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더라. 이제 문양을 넣거나 뭐 홍도와 채도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떤 기형만 만들면 되는데, 그게 이제 똑바로 놓고 만드느냐 거꾸로 놓고 만드느냐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물론 제가 실험을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이 아둔해서 능력이 없어서 흙구덩이를 파놓고요, 토기 크기만큼 파도 되고 5cm만 파도 되는데, 거기에 진흙을 동글동글동글하게 올리면서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죠. 역시 안 돌아갑니다. 진흙이 붙어지죠. 이 두께를 위해서 안에서 막 두드려 가지고 또 이 두께를, 적당한 두께를 쭉 만드는데, 처음 만들면 저 토기가 엄청 두꺼워집니다. 아까 그 1988년도에 나왔던 그 자료도 보면 토기 두께가 한 2cm 이상 되는 거예요. 조그만 토기 만들면서. 지금 딱 연구실에 가도 이 토기 복원해가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전부 두껍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안 꼽힌 건데, 겉면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을 정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면하는 방법도 이렇게 칼 같은 거 가지고 깨끗하게, 이러다 보면 이런 흔적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하면 물을 좀 묻혀서 조금 면이 아주 매끄러운 거 하면 이렇게 면이 깔끔하게도 나오고, 그냥 봉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옆으로 막 흔적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봉을 옆으로 해야 됩니다. 이 흔적이 이 방향으로 생기겠죠. 또 가죽 같은 거 가지고 하면 요 흙 속에 있는 모래 같은 게 밀리면서 이런 흔적도 생깁니다. 선 같은 거. 이걸 정면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홍도든 채도든 만드는 방법은 누가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홍도로 넘어가서, 홍도는 빨간색 안료가 빨갛게 칠해져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고 보니까 이제까지 신석기 유적에서 나온 거는 요 유물이 유일한 거예요. 부산 가덕도에 장항유적이라고 있는데 신항 만들면서 발굴했는데 인골이 있고 이때는 신석기 사람 묻을 때 무덤 위에다가 토기를 이렇게 덮어주기도 하고요. 다른 예를 보면 조개를 덮어놓기도 하고 또 울진 후포 같은 데는 돌도끼를 쫙 덮어놓기도 합니다. 사람 위에다가 구덩이를 파서 사람을 묻고 밑에 물론 뭐 돌 같은 것들 놓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발굴한 연대도 같은 경우에는 돌 베개도 있고요. 토기를 깨졌는 거를 쫙 깔아놓고 또 돌을 큰 거를 엉덩이 위에 올려놓고 엉덩이 밑에 놓고 또 돌을 놓고 사람을 눕히고 그 위에다가 토기를 엄청 많이 덮어주고 옆에도 뭔가 토기 같은 거 석기 같은 걸 놓는데 하필 이 사람 거는 이런 빨간색 주먹만한 안료가 2덩어리씩 있더라고요. 그 현장 가서 애들이 모르고 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알려니까 중요한 거니까 정말 수습하고 이건 나중에 분석도 해야 된다 해서 수습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신석기 안료 중에 유일한 거예요. 실물로. 그래서 이거 나중에 보고서 쓰면서 분석을 했더니 우리가 말하는 제2산화철 우리 안료로 쓰는 광물이 맞다고 판명이 됐고요. 제가 이 실험하면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원래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철 성분이 많은 돌덩이에서 이 빗물이 스며들어서 클렉한 부분이나 이런 면에 이렇게 빨갛게 있는 거를 전부 물에 담궈서 씻습니다. 그 이만한 돌 한 100개 씻으면요. 나중에 물 밑에 앙금이 져가지고 가라앉아 있겠죠. 그 물을 싹 따리고 버리고 나서 잘못하면 또 빨간 물 막 흩어지니까 조심해서 버리고 나서 밑에 있는 흙을 다시 채로 쳐서 거기는 돌조각이나 모래 같은 게 막 들어있잖아요. 치고 나서 그거를 말려가지고 지금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 뭐 그냥 좀 폼 잡아보려고 조개 껍데기 위에다가 이렇게 안료를 넣는데 이거 한 100개 하면요. 이 안료가 우리 예전에 쓰던 필름통 있죠. 카메라 필름통 조그마한 거. 그게 한 통 나와요. 귀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안료를 구할 때 처음에는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내가 이거를 만들어 본다고 내 전공도 아닌데, 물론요, 빨간색 토기는 신석기 때도 나오니까 그래도 일부 관계 때에서 좀 궁금하기도 했고, 저도. 근데 그거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까지 냈다니까요. 한 60몇 개 만들어 가지고 그 과정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료를 못 구해 가지고요. 길을 가다가 빨간색 돌만 보면 집에 들고 가서 막 두드려 가지고 가루를 만들다가 안 돼 가지고 도자기로 된 약하는 통 있죠. 도자기 그러니까 봉 이렇게 가는 거 그거 2개나 깨 먹었어요. 비싼 거. 왜냐면 이게 돌들이 막 엄청 강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안료를 어쨌든 찾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이런 게 가장 유용합니다. 이게 더 버석해져가 더 산화가 많이 되면 요것처럼은 아니지만은 요거보다 조금 더 노란색 나는 이 산화철이 많이 함유된 거를 정말 재수 좋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산을 깎아가지고 공사하는 현장에 많이 뻘겋고 그 밑에 바위가 있잖아요. 그 바위를 막 깨낼 때 가가지고 실랑이를 해가면서 몇 개 얻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뭐 계속 그 안료를 구해놓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안료를 이제 물에 개서 토기 만든 다음에 여기 이제 칠하는 부분 채색이라 근데 이거는 제가 신석기 토기 2개에만 일단 했는 사진을 넣어놨는데 여기 문양 나 있는 사이에 이렇게 실지유물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칠하고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이 전시 밑에 전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칠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붓을 쓰고 있는 게 제가 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붓을 쓴 흔적이 있습니다. 유물에 그 뭐 동물의 털 같은 거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칠하는 흔적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서 붓으로 해도 괜찮다. 뭐 합리화죠. 하고 또 미안해서 손으로도 이렇게 칠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됩니다.
이래가 한번 칠하고 나서 좀 말리고 난 다음에 좀 두껍게 하려면 한 번 더 칠하면 돼요. 근데 이거 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손이 거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안료 속에 이 물에 갠 거거든요. 안료 속에 조그마한 모래만 있어도 칠해버리면 옆으로 선이 축축 모래알이 밀리는 흔적 때문에 우리 보는 매끈한 홍도가 잘 안 나옵니다. 이거를 칠하고 난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실지 홍도에 나와 있는 안료를 칠했거나 칠할 때 생겼거나 안료를 칠했다고 해서 이게 그냥 구우면 지금 우리 밖에서 밑에서 보는 것처럼 예쁘게 막 윤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뭔가 이 윤이 날 수 있도록 칠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아까 말한 이름에 나와요. 적색 마연토기. 마연을 했다. 그죠? 그래서 그 적색 마연토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학계에서 대부분 이제 거의 굳어가요. 마연이라고. 옆으로 난 흔적들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살짝 보이고, 이거는 약간 사선으로 보이잖아요. 밑으로 보이고. 근데 이거를, 안료를 칠해놓고, 이게 다른 방법이 적당하게 마른 다음에, 물의 농도가 그 안료를 얼만큼 물에 개었느냐에 따라서 적당이라는 거는 시간은 달라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그거는 만드는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요리하실 때 적당히 뭐 한 뜬금 지나고 나면 뭐를 넣어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시간을 적어 주셔야 돼요. 몇 분. 요즘 젊은 분들 요리하면 그리 하시죠. 레시피 갖다 놓고 3분 끓이고 난 다음에 뭐 넣으라 그러면 그래 놓으면 맛이 엄마 했는 것만큼 안 나죠. 이렇게 보고 적당할 때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적당할 때 이 안료를 마연이라고 하죠. 마연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문지르기라고 했고 저것도 정확한 용어는 아닐 수 있는데 마연이라기보다는 문지르기가 더 좋습니다. 왜 마연이라면 여러분 마연의 의미는 이게 만약에 돌이면요 마연, 마제라고 하는 게 이거를 어디다 대고 갈아야 돼요. 근데 마연토기하면 토기를 어디다 대고 갈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지른 게 아니잖아. 토기 위에 안료를 칠해놓고 두 가지 이유 있어요. 윤이 나게 하는 방법과 하나는 그 안료가 저 토기 흙 속에 이 토기도 덜 다 마르기 전에 적당할 때 안료를 뭔가 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반짝반짝 윤도 나고 실제로 여기에 안료가 흙 속에 살짝 스며들어서 구우면 깨끗하게 남아있는데 그냥 넣고 구우면 윤이 잘 안 나요. 묻어있긴 묻어있습니다. 일부 그 안료도 물에 젖었고 토기도 덜 말랐으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거니까. 근데 아까 토기 받는 것 중에도 보면 그 많이 헤어지고 없는 안료가 그런 게 보였잖아요. 그죠? 마연이 덜 된 거일 수도 있고 또 2000년 이상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물이 들어오고 습해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서 안료가 많이 박락되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지른 흔적이에요. 이렇게 가장 큰 사진이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옆으로 해가지고 뭐 나무칼과 할 수도 있고 봉 같은 거 가지고 하면 일부러 이거는 이제 불을 옆에서 켜가지고 반짝거리는 걸 보여주는데 이거 안료 칠했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제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 조금 더 말려보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런 흔적이 이게 색깔이 약간 누런색이 나는데 이거는 빨갛고 그죠. 근데 이거는 그 제가 선택한 안료가 이것도 실험이니까 1번 안료, 2번 안료 여러 가지를 다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책 내면서 이 안료를 20개를 분석을 했는데 분석 안 하는지 얼마인지 아세요? 안료 시료 분석 안 하는데 20만 원씩 들어요. 그거 어디 국가에서 돈 대줍니까? 박물에서 돈 안 대줍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따서 하면은 그 자연과학 쪽에서는 그런 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또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지 돈 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분석을 해보면 색깔이 빨갛다고 해서 제2산화철이 더 많이 함유된 건 아니고요. 제가 해본 결과로는 제2산화철 성분이 10% 이상만 되면 토기에 빨갛게 발현이 됩니다. 그 이하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근데 가장 많은 게 아까 보셨던 그 돌에 있던 거 있죠. 돌에 붙어 있던 거. 그거는 저기 밀양 쪽인데 제가 비봉리 발굴하면서 알아놓은 데여서 도로 이 산능선 자르는 데 가가지고 막 정말 욕 많이 먹었습니다. 돌 가져간다고. 근데 그래서 나중에는 저녁에 갔어요. 국도변인데 옆에 절개면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제가 저기 SUV 타고 다녔는데 박물관 유물 박스 아시죠? 노란색 돼 있는 거 회색으로 된 거. 그거 한 10개 들고 가가지고 돌을 깨져서 산 비탈에 있는 거를 줍는데 한 박스에 한 7, 8개 정도 들어가는데 아무거나 주워면 안 되고 가능하면 무거우니까 빨간색 안료가 많이 붙어 있는 걸 갖고 와야 되잖아요. 밤에 낚시 갈 때 쓰던 헤드란탄 있잖아요. 그거 탁 캡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좋은 거고 남들 보면 뭐 독을 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 근데 사실 무서워요. 밤에 그래 가면. 그래서 이 문지를 때 이렇게 아주 면이 매끄러운 나무칼 같은 거 만들고, 요 흔적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구우면 지금 밑에 보시는 실지 유물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5분 쉬나요? 5분 쉬고 하겠습니다.